1971년도에 이제 발생했던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 건국 이래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되고 세계 최대 호텔 화재로도 기록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재 사건 하면 사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이제 가져오는 대형 참사 중에 하나인데 최근 2011년부터 2020년간 화재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가 22,000여 명이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3,000여 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산 피해는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난 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화재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항상 과거의 사건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오전 10시에 불이 시작이 됩니다. 불은 2층에 호텔 2층에 있었던 카페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21층 건물이었고 당시에 이 건물이 생긴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불이 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21층으로 삽시간에 이제 불이 번지게 됩니다.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아침에 발화해서 18시간 만에 진화된 이 불은 2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전날에 뭐 파티를 하고 뭐 모임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좀 늦게 잠이 들고 그 당일날 오전에 뭐 일찍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없어서 불이 났던 당시에도 좀 객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인명 피해의 그 규모를 더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인 게 1시간 반 만에 21층까지 다 불이 번졌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화재의 원인은 프로판가스가 이제 카페 안에 있었는데 지금 프로판가스는 사실 우리가 그 위험성이라든지 폭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실내에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보관하고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프로판가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인지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판가스를 실제로 그 카페 내에서 활용도 했지만 예비로 20kg짜리 프로판가스통을 하나 더 두고 있었다고 해요. 실내에 두고 있고. 실내에 그거 두고. 근데 그것도 화덕 근처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 안전교육에 대한 게 거의 안 이루어졌을 시기네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고. 특히나 프로판가스는 이게 좀 새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LPG의 주 원료 가운데 하나인데 원래 냄새도 안 나고 원래는 묻히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거기다가 냄새나는 물질을 넣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하도록 하지만 어쨌든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이제 가라앉거든요.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차곡차곡 밑에 쌓여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다가 부엌 같은 곳이라면 불을 켠다든가 아니 스파크 같은 게 튀거나 건조했다면 그냥 몸에 이런 그 정전기만으로도 이제 점화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프로판가스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체크를 이게 정말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그냥 폭탄이 2층에 있었던 거로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이제 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 호텔 건축 자재가 대부분 목재였다고 하고 또 이 안에 인테리어 장식이 천장하고 벽지가 한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에 너무 잘 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불이 붙었었고 그 호텔이 유일했던 그 대피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계단이 화재 시에 어떤 방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 더 쉽게 번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의 통로를 타고 불이 더 위로 번질 수 있었던 통로 역할을 했고 비상 계단도 없었고 옥상으로 통하는 그 문도 잠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화를 다 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서만 20명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23명이 25명이 고스란히 다 죽었어요. 실수해서. 왜냐면 옥상 올라가는 그 갑전 가문에 이만한 자문통을 채워놨으니 말이에요. 그거만 안 채워놨으면 말이에요. 비나해서 살릴 수 있었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지금은 사실 대형 건물에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어떤 방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재 경보 장치였는데 나중에 이제 생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당시에 화재 경보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마 화재 경보가 작동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인명 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당시 호텔에는 300여 명이 있었는데요. 110명 정도가 목숨을 구하고 163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존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았던 사고예요. 그리고 이 대형가 호텔이 당시 한국에는 매우 드문 고층 건물이라는 점이 이제 진화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요. 저층부와 고층부에 있었던 사람에 따라 좀 달라졌었거든요. 이 건물이 21층인데 당시에 좀 저층 빌딩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실제로 7층에 이제 어떤 직원 하나가 연기 냄새를 맡고 7층에 있었던 객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깨워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다 대피시켜서 50명이나 구조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저층부에 계셨던 분들은 낮은 빌딩의 옥상으로 뛰어내리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목숨을 건졌던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출동한 사다리 차가 한 7층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했던 높이예요. 32m 고가 사다리 차량이었고 당시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대만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거보다 짧은 사다리 차를 가진 소방차가 2대 정도가 출동을 하는데 사실 7층 이상의 그 높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중에 38명이 추락사합니다. 추락. 예. 뭐 유독가스나 뭐 열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뛰어내리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솟아오른 불길을 피하기 못해 그대로 뛰어내리다 숨진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한 1,900명 가까이 동원이 돼요. 소방원들만 온 것이 아니라 경찰, 군인도 동원이 됐고 심지어 현장에 헬기도 오거든요. 육군, 공군 헬기도 오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헬기가 오는데 헬기가 와도 이 헬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헬리포트라 그러죠.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헬기가 건물 위에 있더라도 어디 착륙할 수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사람을 직접 구조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건물 옆에서 헬리콥터가 라이플 총에 의해서 밧줄을 쐈지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워낙 그 건물이 열을 받아서 아주 근접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이 엉켜가지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죠. 실제로 근데 그런 고층 빌딩에서는 그 헬기가 오더라도 거기 근처에 상승 기류가 생겨요. 상승 기류가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헬기가 그 위에 와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비록 위에 뭐가 장치가 있거나 심지어 헬기가 뭔가 달고 있어도 사람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현장에서 고층에 있는 사람들 구조를 하려고 그 사직동에 보면 황학정이라고 있어요. 국궁하는 그런 궁사들을 막 불러서 팔에다가 로프를 묶어서 좀 위로 쏴보라고도 막 하는데 사실 로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활에 묶어서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활이. 왜냐하면 그 원래 화살은 화살 자체의 무게만을 지녀야 되는데 뒤에 끈을 매달 경우에는 그 줄 무게 때문에 제거리대로 가지는 못하죠. 그 소방차나 이런 것들 빨리 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가 호텔에서 한 700여 미터 떨어진데 그 소방서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신고 직후에 바로 이제 현장에 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 진화를 하기에 동원되지만 사실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생중계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아까 화재가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낮 12시 반부터 생중계가 됐습니다. 방송국이 다 와서 생중계를 하고 전 국민이 그걸 이제 6시간 동안이나 이 화재 현장을 TV로 보게 됐죠.
제가 뉴스 화면 중에서 실제로 거기 구조를 바라던 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화면에 잡혀가지고 그걸 봤던 충격이 어렸을 때. 제가 사진 네.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마 대표적인 사진일 건데 사람이 막 이렇게 뛰어내리는 장면. 네. 매트리스로 탈출을 어떻게든 하려고 아이고. 화염 속에서 뛰어내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제일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라 가지고 해외에서도 어떤 사진 그 상을 보도사진상을 받은 사진인데 뭐 되게 씁쓸하죠. 그게 뭐 상을 받았다고 뭐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재난 상황이 모두가 몇 시간 동안 지켜보는데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게 그 세월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남기잖아요. 아무것도 계속 해줄 수 없는. 해줄 수 없는데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뭐 할 수는 없는데 이때 아마 그 정도 충격을 주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한테. 71년도에는 이제 서울의 인구가 550만 명이 되고 또 이런 고층 대형 빌딩들이 좀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안전이나 특히 화재의 위험 대비를 위한 어떤 대책이나 안전 의식 같은 게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네, 정도로 네. 건물을 지을 예, 때부터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고 이후에 이런 안전 대책들이 생겼을까요? 일단은 소방 안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임은 분명해요. 사실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소방 관련 법들과 제도들이 좀 정비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어떤 자동 소화시설 같은 네. 것들이 사실상 거의 전무했었는데 이런 특정한 대형 빌딩에는 이런 자동 소화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좀 바뀌고요. 또 화재 진압 시에 헬기가 쉽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고층 건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 우리 소방 장비에 대한 인식이 좀 없었는데 뭐 영국이나 서독 그리고 일본의 어떤 첨단 그 소방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더 높이 올라갈 예, 수 있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소방 정책도 좀 실질화하고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대형 화재로 인한 네. 인명 피해는 끊이지 않았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건물은 어느 정도 좀 규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항상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중에 가장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약하고 규제 대상에서 빠져서 사각지대라고 뽑혔던 곳이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이 사실 밀폐된 구조를 이렇게 나눠서 활용하고 또 창문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인명피해 위험이 정말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2018년도 11월 9일에 종로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이 네네. 있어요. 북일 고시원 화재라고 하는데 오전 5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301호에서 전열기구 때문에 이제 불이 붙습니다. 새벽부터 너무도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서울 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요.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난 시각은 새벽 5시쯤. 3층에는 26명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작은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 주인은 전열기를 켜놓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불이 붙어 있었다며 이불과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301호가 그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계단 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호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사실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완전히 차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사실 또 생사를 갈렸던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렸던 거예요. 사망자의 대부분이 창문이 없는 방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많이 사망을 했고 창문이 있었던 공간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창문을 열고 대피할 수 있었고 구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사안인데 창문이 있는 방이 32만 원이고 창문이 없는 방이 28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4만 원 차이로
생사가 갈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 좀 안타까운 사안이에요. 그리고 7명이 사망을 하고 11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종로 인근에 노동자로 일하셨던 분들이고 오전 5시경에 불이 났기 때문에 대피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웠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화재에 대한 장치들은 좀 작동을 했나요? 사실 2009년부터 이제 고시원 같은 곳에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이 강화되었는데 이 고시원은 2007년도에 이제 영업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좀 취약한 어떤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하면서 안전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거. 이렇게 낡은 노후된 건물에 안전 설치를 하게 되면 무료로 설치해주고 단식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고시원의 사업주도 그 사업을 신청을 했다고 해요. 신청도 승인이 됐는데 그 고시원의 건물주가 반대를 했다고 해요. 아니 설치를 해준다는데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건물주가 왜 반대를 했느냐. 이 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 5년 동안의 임대료 동결이면 건물을 운영하는데 선뜻 나서기는 실제로 또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법률이 사실 있어도 이 법률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땜빵하는 식으로 그 법률을 좀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면 또 다른 데서 또 이런 식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곳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는 물류센터에서 정말 많이 화재가 일어났어요. 2020년에 많이 일어났고. 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는 10명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입원 환자 2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는데요. 항상 이런 사건이 이제 나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하는 말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이런 안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건축법 같은 것이 개정이 되면 예를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그 이전에 막 짓는 거. 문제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 대상이 아니라 1월 1일 이후에 지어지는 새로운 건축물이라든지 뭐 증축 이런 거에만 이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이미 오래 있었던 수많은 오래된 건물들,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규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화재 위험도 안전 위험 평가를 해서 최소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쉽게 진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현장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근데 더 이상 어떤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보다는 국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나와주는 게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참 이렇게 목숨을 희생하고 법을 바꾸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